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분노한다는 탈북자, 외교관도, 승무원도, 핵개발자도 아닙니다. 과연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김정은이 베이징에서의 중요 임무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놓은 이 직업의 일가족. 그 일가족이 한날 한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없어진 비밀 문서. 과연 이 일가족은 어떤 사유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그의 손에는 어떤 비밀이 쥐어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의 아침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15살이었어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었죠. 우리 가족은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고 우리는 원수님께서 특별히 선발해 주신 가족이었어요. 평양을 떠나기 전 당 간부 동무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동무가족은 공화국을 대표하여 해외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원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베이징 중심가의 넓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이 모든 게 원수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거래. 거실의 소파, 식탁, 침대, 심지어 커튼까지도 평양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가구 하나하나가 원수님의 세심한 배려로 선택된 것이라고 아버지가 설명하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실 정면에 모셔진 원수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원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생활에 감사드립니다. 국제학교는 원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었어요. 여러 나라 친구들이 다녔지만 저는 늘 조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고 음악을 들었죠. 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너는 왜 폰이 없어? 라고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특수한 임무를 수행 중이셔서 보안 때문에 그래. 친구들은 와 멋있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받은 거야. 집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가 켜주신 컴퓨터로만요. 함부로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죠. 조선중앙텔레비전 뉴스는 매일 챙겨봤습니다. 원수님의 현지지도 소식, 새로운 정책 발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 아버지는 우리 원수님께서는 정말 인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2번 아버지는 대사관 생활총화에 참석하셨습니다. 돌아오시면 피곤해 보이셨지만 오늘도 원수님께 충성을 다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동무 자녀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네 동무. 매일 원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죠. 검열이 끝나면 대사관 사람들은 훌륭합니다. 모범 가정이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은 뿌듯했습니다. 주말 외식도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대사관에서 승인한 식당 목록이 있었으니까요. 남조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남조선 정부기관이 우리를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우리 안전을 위한 원수님의 배려구나. 베이징 거리를 걸을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조선말을 쓰지 마라. 우리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밖에서는 늘 중국어나 영어로만 대화했죠. 동생이 왜 우리는 밖에서 조선말 못해?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이것도 원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란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매달 대사관에서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달러로 받았죠. 이것도 다 원수님의 은덕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평양에 있는 친척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옷도 음식도 교육도 모두 원수님께서 챙겨주신 거였죠. 북한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할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사관에서 허락받은 날에만 걸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생활 정말 좋아요. 원수님의 배려 덕분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그래. 우리 손녀가 원수님의 은덕으로 좋은 데서 공부하니. 이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하셨죠. 밤에는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원수님 초상화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원수님께 누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반성했습니다. 동생은 오늘 학교에서 미국 애들이 조선 욕했는데
참았어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잘했다. 함부로 대꾸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칭찬하셨죠. 잠들기 전에는 늘 맹세했습니다. 원수님, 저는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혜택을 잊지 않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공화국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상상했어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서 당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아버지처럼 해외에서 공화국을 위해 일하는 제 모습을. 우리 앞날은 창창해라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응, 우리는 원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했죠.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가족이고 원수님께서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삶이 계속될 거라고.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쓰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 저는 외교관이라고 썼습니다. 아버지처럼 공화국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고 적었죠. 선생님은 훌륭한 꿈이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원수님을 위해 살 거야.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부드럽게 웃으시던 아버지가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네, 동무.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었다고 하셨지만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보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하시면 응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라고 대답하셨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재에서 아버지가 서류를 태우시는 걸 봤어요. 아빠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밀 서류 처리하는 거야. 조심해야 하거든이라고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역시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어느 날 문득 아버지를 보니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눈은 웃지 않고 계셨어요.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계속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긴장하셨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아빠는 그냥 피곤하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외교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귀가하셨어요. 보통은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오시는데 저녁 6시에 집에 계셨죠. 오늘 일찍 오셨네요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응 오늘은 가족들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식사가 끝나자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모두 거실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원수님 초상화 아래 소파에 앉았죠. 아버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모두 닫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틈새도 없이 꼼꼼하게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잠그셨습니다. 베란다 문도 잠그셨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거실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원수님 초상화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우리 앞에 앉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다.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외교관이 아니다.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나는 정찰총국 소속이다. 공작원이야. 뭐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작원? 간첩?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베이징에 온 건 내 임무 때문이었어. 대남 공작 대중정보 수집.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동생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외교관이잖아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속였어. 심지어 너희 엄마도 몰랐어.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산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임무를 위한 거였어.
위장 가족이었지. 위장 가족.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아니, 아버지만 우리를 도구로 쓴 건가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손으로 펴시더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평양에서 송환 명령이 내려왔어. 송환 명령.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생긴 간부들이 본국으로 불려가는 것.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내가 임무에 실패했어. 아니, 실패했다고 보고됐어. 누군가 나를 밀고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송환되면 우리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너희도 너희 엄마도 그리고 북에 계신 할머니도.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웠죠. 반동분자들이 가는 곳, 인민의 적들이 개조되는 곳.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셨어요. 우리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탈출해야 돼. 여기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미쳤어요.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노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용해서 간첩 노릇하고 이제 들켰으니까 도망가자고요. 우리가 반역자가 되라고요? 수진아. 싫어요. 저는 원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원수님께서 선택하신 가족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버지가 저를 속였다는 게, 그리고 이제 조국을 배신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할머니도 수용소 가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쓰러졌죠.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도 우리의 특별한 삶도 원수님의 배려도. 우리는 그저 간첩의 위장막이었을 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 동생이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하시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흘 후면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 전에 결정해야 돼. 송환당할 것이냐, 탈출할 것이냐. 사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조국을 배신할 수 있을까? 살기 위해 반역자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 죽음이냐 탈출이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 평소처럼 가는 척했어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죠. 하지만 제 안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작원 송환 명령, 정치범 수용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가게 문이 열리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죠.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롭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송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수진아, 어제 숙제했어?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아무거나.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어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판의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옆자리 친구가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라고 물었지만
그냥 좀 피곤해라고 둘러댔습니다. 쉬는 시간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었어요. 한 친구가 야, 이거 봐. 어제 우리 가족이 만리장성 갔다 왔어. 완전 멋있지? 라고 자랑했습니다. 사진 속 친구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함께 웃고 있었죠. 저 가족은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다들 수다를 떨었죠. 다음 주 수학여행 어디가? 나 새 신발 샀어. 예쁘지?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이 친구들과 작별해야 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탈출한다면 이 길을 다시 볼 수 없겠지. 이 학교도 이 친구들도 이 모든 것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원수님 초상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수진아 왔니? 밥 먹어라.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신 게 분명했어요. 동생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형, 나야. 문 열어.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의 얼굴도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누나. 우리 정말 도망가야 돼?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만 들고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생각할 시간을 줬어. 이제 결정해야 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여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원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없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송환 명령이 내려왔어. 내가 아는 동무들도 그렇게 불려가서 다시는 소식이 없었어. 용서 같은 건 없어.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평양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탈출하면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야. 아마 수용소로.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를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도 알아. 아버지도 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나도 안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우리가 송환되면 할머니도 우리도 다 죽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미안해. 하지만 적어도 너희만이라도 살려야겠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찰 총국에 배치된 것도, 간첩이 된 것도, 가족을 위장막으로 써야 했던 것도. 아버지도 그저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제가 우리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똑똑한 아이야. 그러니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송환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용소에 가면 살아남을 수 없어. 너도 알잖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지만 탈출하면 할머니는 고통받을 거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가 송환되면 할머니도 우리도 모두 죽어. 차이가 뭔지 알겠니?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진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원수님께 충성하고 감시받고 통제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삶 말이야.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한다고요? 그래. 내가 휴대폰을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고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유. 저는 한 번도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통제받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자유라는 게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가족회의가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동생은 혼란스러워했고 아버지는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같이 갈게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용기 내줘서.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죠. 어머니와 동생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가족은 함께여야 하니까. 그렇게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탈출. 원수님을 배신하고 조국을 떠나고 반역자가 되는 길.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가셨어요. 내일 모레면 대사관 사람들이 온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수님 초상화를 바라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 인사드렸던 그 초상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반역자가 되기로 한 거니까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역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집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움직이셨어요. 서재에서 서류들을 꺼내 태우시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해하시고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셨죠.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옷장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챙겨라. 그것도 너무 크면 안 돼. 평범한 외출처럼 보여야 한다고 아버지가 당부하셨죠. 저는 제 방에서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교과서들, 서랍 속의 펜들, 침대 옆 인형들. 다 원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었어요. 이제 이것들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뭘 넣을까 고민했어요. 눈 몇 벌 속옷 양말. 그리고 북한에서 가져온 할머니 사진. 작은 사진 한 장뿐이었지만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누나, 나 게임기 못 가져가. 동생이 가장 아끼던 게임기였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죠. 미안해.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 동생이 게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안녕. 고마웠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어요. 13살 남자아이가 장난감과 작별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오전 10시 아버지가 우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오늘 학교 가지 마. 그리고 밖에도 나가지 마. 이웃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커튼 치고 조용히 있어라. 아빠는요? 나는 은행 가야 돼. 현금을 최대한 인출해야 해.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실까? 집에 남은 우리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원수님 초상화 앞에 앉아 계셨어요. 원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얼거리셨죠.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서로를 바라봤죠. 대사관 사람들인가? 벌써 온 건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가셨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시더니 안도하셨어요. 택배예요. 택배 기사가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평범한 중국 택배였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도망자구나. 문소리에도 이렇게 떨어야 하는구나. 오후 2시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어요.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됐어. 현금 준비 끝났어.
아버지는 가방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달러와 위안화 뭉치들이 가득했어요. 이걸로 브로커한테 주고 이동 비용 내고 당분간 버텨야 해. 브로커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중국인이지만 믿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고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오후 내내 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중국어로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하셨죠. 통화를 마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한다. 평소처럼 주말 나들이 가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이웃들이 수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어디로 가요? 일단 베이징 외곽으로 나가. 거기서 브로커가 차를 준비해 놨어. 그 차로 지방 도시까지 이동할 거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일단 거기 도착해서 생각하자. 한 번에 다 계획할 수 없어. 계획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절대 조선말 쓰지 마. 밖에서는 무조건 중국어나 영어로만 대화해.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게 들키면 끝이야. 네. 그리고 너희 둘.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보셨어요. 만약 내가 잡히면 너희는 엄마 따라서 도망가. 알았지?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우리 모두 잡히면 안 돼. 적어도 너희라도 살아남아야 해.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마지막 점검을 하셨어요. 가방 무게 확인, 여권 확인, 현금 확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가족 모두 중국 체류허가가 있어. 베이징 밖으로 나가는 건 문제 없어.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뭔지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구나. 이 침대에서 자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밤 12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수님 초상화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빠. 수진아 앉아. 잠이 안 와요.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초상화를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한때는 진심으로 믿었어. 원수님을 당을 체제를. 정찰총국에 배치됐을 때도 자랑스러웠어. 내가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니 싶었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봤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걸. 그리고 깨달았지.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아빠.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을 수 있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래. 꼭 살아남는다. 약속할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어요. 주말에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옷.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갔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 준비됐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 원수님 초상화가 걸려있는 거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가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우리 가족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택시 한 대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안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는 베이징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5시 반,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도로에는 차들이 별로 없었죠. 창밖으로 베이징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도시가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과 공장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죠. 가끔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미리 돈을 많이 줬나 봅니다. 동생은 제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꽉 안고 계셨죠.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셨어요. 누군가 문자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택시가 한적한 주유소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유소와 작은 편의점, 그리고 텅 빈 주차장뿐이었죠. 여기가 맞아요? 제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차에서 내리셨어요. 우리도 따라 내렸습니다. 택시가 떠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주변이 무섭게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동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다려. 곧 올 거야. 아버지가 주차장 구석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마.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5분, 10분, 15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만약 아무도 안 오면? 만약 이게 함정이면?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밴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운전석 문이 열렸죠. 중년의 중국인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했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죠.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밴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중년 여자 한 명, 그리고 어린아이 둘. 우리처럼 탈출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밴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죠. 창밖으로 논밭들이 보였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동생은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려 했지만 어머니가 꽉 잡으셨죠. 정오쯤 밴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쪽에 검문소가 보였어요. 경찰차들과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차들을 세워서 검사하고 있었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하던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말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밴이 검문소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앞차들이 검사를 받고 통과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운전자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들여다봤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 끝났다. 경찰관이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세요? 운전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보러 갑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돌려줬어요. 좋아요, 가세요. 밴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동생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돌아보며 우리를 확인하셨어요. 괜찮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늦게 밴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텅 빈 거리.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밴은 한 낡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벤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감각이 없었죠. 운전자가 집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고 어두운 방이 나왔어요.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죠. 여기는 은신처입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요? 아버지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며칠, 어쩌면 일주일. 일주일.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니. 운전자는 봉지 몇 개를 두고 갔어요. 음식과 물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을 확인하셨습니다. 창문이 있었지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저 커튼 열면 안 돼. 밖에서 우리 보이면 신고당해. 화장실은 방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문도 없는 간이 화장실이었죠. 우리가 며칠간 생활할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아이들은 방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탈북자예요. 함경도에서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죠. 모두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끔찍했어요. 바닥에 누워야 했습니다. 이불도 없었죠. 아버지가 가져온 옷가지들을 깔고 누웠지만 바닥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자동차 소리, 깨 짖는 소리. 소리가 날 때마다 움찔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찾으러 온 건 아닐까? 동생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저는 동생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운전자가 준 빵과 물은 6명이 나눠 먹기엔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씩만 먹었죠.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어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사흘째 함께 온 아이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어요. 그 아이 엄마는 울면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아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력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흘째 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커튼을 조금만 열고 조심스럽게 내다봤죠. 어두운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베이징에 있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주말을 보냈겠죠. 학교 숙제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힘들지? 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아빠.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다음 단계가 뭔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3시입니다. 지금 가야 안전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픈 아이를 엄마가 업었어요. 아이는 계속 기침을 했죠. 밖으로 나가니 벤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차에, 다른 가족은 다른 차에 탔어요. 어디로 가요? 한국 영사관으로 갑니다. 한국 영사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다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다시 저물었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불빛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죠. 여기에요. 뛰어가세요. 빨리. 우리는 차에서 내려 달렸습니다.
건물 입구가 보였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힘껏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우리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수진아. 정말 잘 버텼어. 동생도 어머니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 영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방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죠. 며칠 만에 제대로 된 가구를 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아주셨어요. 응, 이제 괜찮아.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사관의 영사입니다. 한국말. 베이징에서는 절대 쓸 수 없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베이징에 있다가. 아버지가 우리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정찰총국 소속이었다는 것, 송환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는 것.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머무르셔야 합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나 걸릴까?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 아직도 기다려야 했지만 적어도 여기는 안전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우리를 숙소로 안내했어요.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화장실이 있었죠.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제공됩니다. 침대. 며칠 만에 보는 침대였어요.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푹신했어요. 너무 편해서 눈물이 났죠. 누나, 나도 침대에서 자고 싶어. 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대를 나눠 쓰기로 했어요. 저와 동생이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악몽을 꿨지만요.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꿈, 검문소에서 걸리는 꿈, 다시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소리를 지르며 깼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여긴 안전해.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 여기까지 북한 사람들이 올 수는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쌀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너무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죠. 동생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하지만 저는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문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불안했어요. 수진아, 천천히 먹어도 돼.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사관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네, 저도요. 작년에 왔어요. 곧 한국 가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아주머니는 혼자 탈북했다고 했어요. 남편과 자식들은 북한에 두고 왔다고 했죠. 연락이 안 돼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평양에 계신 할머니. 지금쯤 우리가 탈출한 걸 아셨을까요? 대사관에서 집을 수색했을까요? 할머니를 어디론가 끌고 갔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살려고 할머니를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영사관 직원이 와서 서류를 작성하게 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탈북 경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죠. 혹시 강요에 의해 탈북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자발적입니다. 아버지는 따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정찰총국 소속이었다는 게 문제였나 봅니다. 몇 시간씩 방에 들어가 계셨죠. 나오실 때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확인 절차야. 하지만 아버지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영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행이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사흘 후에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사흘.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영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착 지원 시설에 가십니다. 하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몇 달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죠. 그리고 나서 집을 배정받으시고 정착 지원금도 받으실 거예요. 정착 지원금. 새로운 상. 모든 게 낯설었지만 기대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줄까? 간첩 가족을 믿어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영사관 창문 너머로 중국 거리가 보였어요. 네온사인,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들. 모두 자유로워 보였죠. 나도 곧 저렇게 자유로워질까? 아버지가 옆에 오셨어요. 내일이면 한국이다. 네. 무섭니까? 네, 조금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나도 무서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아빠도 무서워요. 그럼. 나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우리는 해낼 거야. 지금까지 버텼잖아. 앞으로도 버틸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이제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자유. 그 단어가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하나뿐이었지만요. 영사관에서 새 옷을 몇 벌 주셨어요. 한국 가서 입으세요. 아침을 먹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영사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출발하시죠. 공항으로 모시겠습니다. 공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영사관 차량이었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밖에서 못 보게요. 공항까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영사가 우리를 특별 통로로 안내했어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탑승구까지 갔어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게 한국 가는 비행기예요. 네. 2시간 반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2시간 반.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한국 땅을 밟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와서 물었어요. 음료 드릴까?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물. 주세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중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도 우리가 살던 집도 그 모든 기억들도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구름이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곧 도착한다. 새로운 시작이야, 수진아.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였으니까요. 2시간 반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공항. 한국. 우리의 새로운 나라.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환영받는 느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영사가 함께 와주셨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분들이 여러분을 담당하실 분들입니다. 멀리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일반 버스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죠. 창문에는 썬팅이 집게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먼저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정부 관계자처럼 보였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차는 시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보호시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상 필요한 과정입니다. 국가정보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직원이 우리를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가족들을 따로 조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따로요? 왜요?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0분? 1시간?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알 수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경찰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김요원입니다. 한 명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원이요? 네, 국정원 소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했죠. 네, 언제 알았습니까? 얼마 전에요. 베이징 떠나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요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베이징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희한테는 외교관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방문한 적은? 대사관 사람들이 가끔 왔어요. 생활총화 때문에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물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국제학교를 다녔다고 했죠. 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친구들이요. 남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남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한 적은?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원이 메모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공작 활동에 가족이 이용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방에서 나와 조사실로 갔어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베이징 집에 컴퓨터가 있었다고 했죠. 네. 누가 사용했습니까? 아버지가 주로 쓰셨어요. 당신도 썼습니까? 네, 가끔요.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요. 숙제 제출하려고요. 다른 건? 조선중앙텔레비전 뉴스 봤어요. 그것만? 네. 질문하는 요원들은 번갈아 가며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친절한 척했고 어떤 날은 날카롭게 몰아붙였어요. 수진 씨, 우리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공작원이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가족도 모를 리 없죠.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어머니와 동생도 같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엄마는요? 엄마도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동생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13살 아이가 매일 신문을 받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밤에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른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어요. 이제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집에 온 사람들 얼굴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대사관 사람들이요. 키가 크고. 이름은? 몰라요. 저한테는 동무라고만 했어요. 요원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중에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진들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눈에 익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네. 이 흉터 기억나요.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더 긴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사받으셨다고 해요. 어떤 날은 밤까지 끌렸죠. 가끔 복도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얼굴이 너무 창백하셨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 손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말했어요. 오늘로 일단 1차 조사는 끝입니다. 그럼 이제 나갈 수 있어요? 네. 하나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면담을 받으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감시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당분간 거주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얼마나요? 적어도 1년은요.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년. 우리는 1년간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떠들고. 우리도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게 온 편이었죠. 직원이 우리를 숙소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석 달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산이 보였죠. 수진아,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들이 느껴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혹시 베이징에서 오신 분이죠? 네, 소문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찰총국 출신이라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경계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가버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의심받는구나. 간첩의 가족. 그 꼬리표는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 하나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 사회교육, 경제교육, 법률교육.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말도 다시 배웠죠. 북한식 말투를 고치는 수업이었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요. 일군이 아니라 직원이에요. 낯설었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피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해도 오늘은 바빠서라고 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고 써져 있었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는 날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지? 어떻게 살지? 아버지는 여전히 정기 면담을 받아야 했고 우리는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렵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배정해준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베이징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원수님 초상화가 없었거든요. 첫날 밤 거실에 서서 텅 빈 벽을 봤습니다. 여기 뭘 걸까? 동생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걸어도 돼.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어도 된다니. 그게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근처 중학교에 편입했습니다. 학교는 북한이나 베이징 국제학교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선생님한테 농담도 했죠.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역사였어요. 선생님이 한국전쟁을 설명하셨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점심시간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전쟁 관련 책을 찾아 읽었어요. 사진들, 증언들, 기록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어. 그날 저녁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거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 왜? 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통제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베이징에서는 조선중앙 텔레비전만 봤는데 여기는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 영화를 발견했어요. 쉬리라는 영화였습니다. 북한 특수요원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냥 봤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특수요원의 이중생활. 가족을 위장막으로 쓰는 것. 본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 송환 명령. 이거. 아빠랑 똑같잖아.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영화 속 북한 요원은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임무냐 사랑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도 우리 아빠처럼 힘들었겠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저희도 모두 북한 체제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받고 이용당했다는 것을. 다음 주 학교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야,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응. 완전 재밌더라. 주인공이 북한에서 탈출하는데. 대박이었지? 근데 진짜 탈북하는 거 저렇게 위험해? 친구들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현실이었죠. 나도 저렇게 탈출했어. 검문소도 통과했고 숨어 지냈고 죽을 뻔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정원 정기 면담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습니다. 화면에 김정은이 나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망쳤어. 저 사람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저는 저 사람을 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매일 아침 초상화 앞에서 인사드렸죠. 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감사할 게 아니라 분노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2달이 지나고 학교에서 영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볼 거예요. 남북한 공작원들의 이야기였어요. 북한 요원들이 남한에 잠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었죠.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화 속 요원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였어요. 자기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당의 명령, 원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죠. 아버지도 저랬겠지. 영화가 끝나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북한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맞아. 저렇게 통제받으면서 사는 거 상상도 안 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방과 혼자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커플이 손을 잡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놀고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크게 떠들고. 북한이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손잡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큰 소리로 정치 얘기하면 신고당하고 자유롭게 걷는 것도 감시받았으니까요. 나는 이제 자유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석 달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평양 거리가 나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원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에 삽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저도 저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 불쌍해. 동생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저랬어.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 여기 온 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상. 효화로운 아파트, 국제학교, 좋은 음식. 하지만 그 모든 게 감옥이었어요. 휴대폰도 가질 수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모든 게 통제받고 감시받고. 김정은이 허락한 만큼만 누릴 수 있는 삶이었죠. 그건 자유가 아니었어.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누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여전히 국정원 면담은 받지만 예전보다는 덜 무섭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 생각에 가슴 아프지만 잘 살아서 보답하려 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김정은의 통제에서 벗어났어요. 누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꿈꾸고 싶은 걸 꿈꿀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